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1851년 11월 저번에 이어 조선 사신단은 이제 고국의 마지막 땅 의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을 뚫고 안주에서 의주까지 이어지는 이 12날의 기록은 우리 땅 조선에서 보내는 마지막 숨고르기이자 대륙으로 향하는 비장한 서막이기도 하죠. 청천강 물결의 어린 천년의 기계와 선천의 화려한 연회 뒤에 숨겨진 나그네의 고독, 그리고 국경의 밤을 찬란하게 수놓은 별빛 같은 봉화까지. 압록강 너머 광활한 대륙을 앞둔 나그네의 떨리는 심경과 조선의 마지막 풍경을 담은 아름다운 시편들을 담았습니다. 조선 사신단의 마지막 국내 여정에 담긴 일기,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맑음. 안주를 떠나 쉰리를 달려 가산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늦은 오후 북문을 나서니 비온 뒤라 바람끝이 제법 차가웠다. 배를 타고 청천강을 건너며 시 한 수를 지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장성을 감싸 안고 수나라 100만 대군이 이곳에 가라앉았네. 옛 나루터 7승려는 이제 보이지 않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을지문덕의 이름을 말하네. 열리를 더 가니 박천 경계에 닿았고 다시 스무리를 가 진두강을 건너니 비로소 가산 땅이었다. 거기서 또 스무리를 더 가서야 가흥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은 산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고 초라했다. 장산이 북서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숲이 울창해 그늘이 깊으니 볕이 잘 들지 않아 명랑한 기운이 없었다. 문득 지난 십미년에 일어난 난리를 떠올리니 이곳의 지세가 불리한 것도 그 불행의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환란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던 가산군수 정씨의 충절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이곳 군수 허욱이 서장관을 찾아와 문안했다. 곁에 수발들 기생 2명을 들여보냈는데 그 모습과 차림새가 너무도 형편없어 서장관이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내가 농담삼아 서장관에게 말했다. 대감께서 평양과 안주에서 눈이 너무 높아지셔서 가는 곳마다 눈에 차지 않으시니 어찌 형편을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서로를 마주보며 한바탕 웃었다. 비록 대접받은 음식은 부족함이 없었으나 텅 빈 객관에서 맞이하는 깊은 밤은 도리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11월 9일 정오엔 눈이 내리고 저녁엔 갬. 예순리를 달려 정주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5리쯤 가니 효성령이라 불리는 몹시 험하고 가파른 고개가 나타났다. 말 위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읊어본다. 고갯마루 흩날리는 운발은 머리칼에 어지러이 붙고 기운차게 솟은 바위는 열사의 얼굴 같구나. 말을 멈추고 방황하여 말을 걸어보노니 천년이 지나도 가산군수 정씨의 충절은 죽지 않으리. 고개를 넘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대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먹구름이 빽빽히 깔리고 눈송이가 어지러이 흩날렸다. 순식간에 산은 옥을 모아놓은 듯하고 숲은 은으로 단장한 듯 하얗게 변했다. 서둘러 스무리를 달려 납청정에 이르니 이곳이 정주의 첫 경계였다. 이윽고 눈이 그치고 나니 산수가 맑고 고우며 들판이 넓게 펼쳐져 좌우를 둘러보매 맑고 단아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 고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다른 곳보다 유독 많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 기운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다.
산수 수려한 이곳에 맑은 기운 넘쳐나니 이곳 사람들 학문에 힘써 높은 과거에 급제하네. 땅의 영험함이 어찌 인재를 내지 않으랴. 응당 조정에서 널리 등용하기를 기다릴 뿐이네. 다시 30리 넘게 길을 재촉해 단청교를 지났다. 다리는 그리 넓지 않았으나 아래로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다 입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한다. 한 리쯤 더 가니 성의 남문인 신안문에 닿았다. 성곽의 둘레가 20리에 달하고 동북쪽은 산을 따라 쌓아 매우 견고하고 웅장하니 역시 관서지방의 읍등가는 큰 고을다웠다. 다만 지난 10년의 난리를 겪은 뒤로 고을의 모습이 쇠락하고 가옥들이 황량하니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다시 일어서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어본다. 전쟁이 불길은 이미 먼 옛날의 일인데 맑은 물, 높은 산은 변함없이 40년을 흘렀네. 결국 임금의 은혜가 온 땅에 스며들 것이니 붉은 누각, 흰 성벽 아래로 사람 사는 연기 다시 피어오르네. 신안관에 도착하니 목사 이원명이 서장관을 찾아와 문안했고 고을기생 서너 명이 수발을 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11월 10일 맑음. 30리를 달려 곽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50리를 더 가 선천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동이틀 무렵 돌아가는 파발편에 도착한 집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다시 길을 나선다. 눈이 내린 뒤라 바람이 무척 차가워져 비로소 털옷과 털모자를 꺼내 갖춰 입었다. 30리를 달려 도착한 곽산 고을. 군수 유찬이 찾아와 서장관에게 문안을 올렸다. 곁에 선 기생들은 그 모습이 여느 시골 안악과 다름없으니 고을의 형편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후가 되어 다시 길을 재촉했다. 운흥관을 지나고 선천 경계에 들어서니 풍경이 사뭇 달라진다. 이윽고 도착한 선천은 과연 관서의 웅부다웠다. 백성들은 활기차고 물자는 넉넉하며 즐비한 기와집들은 화려함을 뽐냈다. 우리가 머물 숙소인 관덕당은 괴국루라고도 불리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하였다. 새 사신이 머무는 관사 모두 관청 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여태껏 지나온 다른 어느 고을보다 위세가 당당했다. 선천군수 조술령이 찾아와 서장관을 배알했다. 수발을 들러온 기생 5-6명은 모두 노래와 춤에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희와 영애라는 이가 단연 읍뜸이었다. 본래 선천은 기생으로 이름난 곳이라 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더니 과연 그 말이 헛되지 않았다. 새 사신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생들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간다. 여인들의 화려한 장신구가 눈앞에 가득하고 객관의 번화함은 평소보다 갑절이나 더했다. 떠들썩한 잔치가 지나고 밤이 깊어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 누웠다. 창밖으로 비치는 밝은 달빛이 참으로 어여쁘고 다정하다. 11월 11일 맑음. 새 사신이 이곳에 이르러 전례에 따라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다. 정사께서 머무는 곳은 의검정이라 하는데 내가 묵는 관덕당과 이어져 있으면서도 그 규모와 넓이는 갑절이나 더했다. 이른 아침부터 새 사신이 한자리에 모였고 역관들이 기생과 음악을 준비하여 낮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이 모두 30에서 40명에 달했다. 갖가지 노름은 안주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으나 이곳 선천의 항장문은 워낙 명성이 자자한 만큼 그 자태와 절차가 더욱 완벽하고 갖추어져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기생들이 시를 읊으며 예우를 갖추었고 사신들부터 관리와 역관들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포상을 내렸다.
흔히 말하는 전두가 수백 금에 달할 정도로 연회는 풍성했다. 하지만 해가 한낮에 이르렀을 때 분위기는 도련 엄숙해졌다. 서장관이 오늘이 순조 임금의 국기임을 알리며 제계를 올릴 것을 청했기 때문이다. 풍악 소리는 즉시 멈추었고 우리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돌아왔다. 떠들썩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깊은 밤, 나는 어제 만난 기생 영애에게 줄시 세 수를 지었다. 첫 번째 시. 50살의 이 늙은이가 16 그대를 만났으니 우리 만남은 분명 이생의 깊은 인연이리라. 의검정 가에 걸린 달빛이 너무도 선명하여 길 떠날 나그네를 끝내 잠들지 못하게 하네. 두 번째 시. 촛불은 다 타버리고 병풍 뒤 어둠은 깊은데 봄추위가 비단잎을 누를까 오직 그것이 두렵구나. 새벽 나팔 소리 3번 울려 꿈을 뒤흔드니 비 거치고 구름 흩어지듯 각자의 마음만 아려오네. 세 번째 시. 괴국로 아래로 길은 굽이굽이 이어지고 떠나려는 길소는 말에 오르기가 차마 아쉽구나. 머지않아 요하의 눈보라치는 밤이 오면 까닭없이 이 그리움이 또다시 솟아나겠지. 11월 12일 맑음. 쉰일을 달려 철산의 차련관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30일을 더 가 용천의 양채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해가 솟을 무렵 다시 길을 나섰다. 25리를 가니 독림성이 나타났다. 하얀 성병이 층층이 솟아있는데 그 둘레가 10여리에 달하고 진장이 지키고 있었다. 변방의 국경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이곳에 성을 쌓아 수비의 요새로 삼은 듯했다. 큰 길은 성 밖으로 이어지다가 1리쯤 지나 다시 성을 가로질러 문을 내었다. 문 안팎으로는 낭랑장송이 길을 끼고 늘어서 있고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여 5리쯤 지나서야 비로소 산이 열리며 시야가 넓어졌다. 다시 10여리를 더 가 철상 경계에 닿았고 5리를 더 가 차령관에 이르렀다. 민가와 호수가 번성하여 여느 고을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고을과는 하루 거리쯤 떨어진 곳이라 하는데 철산 현감 이장호는 병이 들어 문 안하로 나오지 못했다. 수발을 드는 기생 2명은 그 자태나 옷차림이 선천의 기생들보다 한 등급 아래였다. 오후에 다시 10여리를 가니 서림성이 나왔고 이곳에도 진장이 머물고 있었다. 동문으로 들어가 1리쯤 가다가 서문으로 나와 용천 땅에 들어섰다. 거기서 다시 5리를 더 가 양채관에 닿으니 고을과는 20리 거리였다. 용천부사 심환영이 나와 서장관을 배알했다. 처소에 있는 기생 2명은 차련관에서 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박했다. 11월 13일 아침엔 흐리고 저녁엔 비. 40리를 달려 의주 소곡관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30리를 더 가 용만관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 10리를 가니 드디어 의주 땅이었다. 30리를 더 달려 의순이라 불리는 소곡관에 닿았다. 그곳에서 금랑과 설상매라는 기생을 만났다. 점심을 마친 뒤 다시 16리쯤 가니 가로령이라는 고개가 나타났다. 길 왼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웅장한 설산이 보이고 북서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 위로 늠름하게 솟은 하얀 성벽이 보였으니 바로 백마산성이다. 관서지방의 길목은 대체로 평원과 넓은 들판이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으나 이곳 의주 경계에 들어서니 산세가 첩첩이 에워싸고 사면이 품어 안는 듯하였다. 길에는 돌계단이 많고 소곡관을 지난 뒤로는 고개를 몇 번이나 넘어야 했다.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기름칠한 우비를 입고 20리를 달려 의즈부에 도착했다. 성 안에는 수천 호의 민가가 줄지어 있고 집들은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수려하고 말끔했다. 남녀 모두 가벼운 옷차림에 날렵한 신을 신고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은 과연 두 나라의 국경이자 온갖 재화가 모이는 중심지다웠다. 성 남문에 이르니 문 위에 2층 누각이 세워져 있는데 현판에는 해동 제1관이라 적혀 있었다. 1, 2쯤 더 들어가니 우리가 묵을 숙소인 군자당이 나왔는데 탁 트이고 넓어 쉬어가기에 참으로 좋았다. 의즈부윤 이의원이 찾아와 서장관을 배할했다. 수발을 들 기생은 연홍과 죽손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는데 낮에 소곡관에서 모았던 설상매와 금란도 그 중에 있었다. 그러나 서장관은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된다며 기생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니 여인들의 얼굴에는 낙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잠시 머물다가는 사신이라도 그 풍채와 기기가 보여야 하는 법인데 오늘은 너무도 삭막하니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녀들을 다시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방 안의 싸늘한 기운은 사라지고 어느덧 봄바람이 감도는 듯했다. 이에 시 한 수를 지었다. 매화, 연꽃, 난초, 대나무가 향기를 다투니 머리맡에서 온갖 꽃향기를 맡는구나. 어찌하면 이들을 수레에 다 싣고 가서 옥하에 눈보라치는 긴긴 밤을 함께 건널까. 11월 14일 맑음. 사신단이 의즈부에 도착하면 관례에 따라 열흘 정도 머물게 된다. 이는 황제에게 바칠 예물을 다시 포장하고 앞으로의 먼 길에 필요한 행장과 도구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식사를 마친 뒤 새 사신이 다시 모여 서류를 대조하고 점검하였다. 이어서 돌아가는 파발편에 각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붙였다. 국경의 끝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문득 벅차오르는 감회를 담아 시 한 수를 지었다. 장부의 가슴을 펴게 하는 이 창쾌한 유람이여, 삼한의 땅이 다하고 이제 압록강 머리에 닿았네. 변방의 웅장한 누각은 서쪽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고 요동과 북경의 산천은 먼 시야 속으로 달려 들어오누나. 좋은 옷 입고 말을 타니 예전의 가난한 선비 모습 간데없고 들려오는 노랫가락에 고향 그리운 시름도 잠시 잊어보네. 허나 오늘의 이 행차, 마음속 깊은 갈증은 저 멀리 남경에 닿기 전까진 결코 가시지 않으리. 11월 15일 맑음. 동곽의 선비 이익하가 찾아와 서책을 전해주기에 그와 함께 관청문을 나섰다. 북쪽으로 1리가 채 안되는 곳에 통군정이 있었다. 성 북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정자는 사방에 창문이나 기둥 없이 탁 트여 있었고 바닥에는 벽돌이 깔려 있으며 가운데에는 10여 칸의 누각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누각 위에는 옛 사람들이 남긴 시문이 가득했다. 정자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마음이 뻥 뚫리고 눈이 맑아지는 듯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온 압록강은 이곳 정자 아래에서 두 줄기로 갈라진다. 그중 하나는 소서강이라 부르고 또 다른 줄기인 중강은 북서쪽에서 내려와 마이산을 스치듯 지나 하류로 흘러드니 세 줄기 강물이 마치 비단을 짜듯 종횡으로 얽혀 있었다. 장마로도 져서 물이 불어나면 이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져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강 건너 저편에는 오랑캐들의 산들이 삐죽삐죽 솟아있는데 이를 육도라 부른다. 그중 마이산은 정자와 가장 가까워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했다. 북서쪽 멀리에는
바위 봉우리가 험준하게 솟은 금석산이 보이고 남서쪽으로는 시야가 끝없게 넓게 펼쳐져 먼 산들이 바둑판에 바둑알이나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중 유독 울창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위화도다. 옛날 태조대왕께서 대의를 세워 군사를 돌리신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바다 입구와 멀지 않은 이곳 강가에는 군사들의 초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땅은 땔감이 귀해 저쪽 땅에 의지하므로 나무를 하러 강을 오가는 일들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참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다 시 한 수를 지었다. 관석일에 이름난 정자, 북쪽 끝에 서 있으니 한쪽은 쓸쓸한 변방이요 한쪽은 번화한 고리라. 새 줄기 강물은 아득하고 하늘은 숲 끝에 걸렸는데 육도는 나란히 이어져 물살이 모래톱을 핥는구나. 말리 넘어 거친 연기는 먼 초소에서 피어나고 깊은 밤 차가운 달빛 아래 슬픈 피리 소리 들리네. 해마다 나그네 보내는 이 시름겨운 곳에 섰으니 이제는 고향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리. 동쪽으로 화살 몇 번 쏠 거리만큼 가니 취승당에 닿았다. 부윤의 관청 동쪽에 있는 이 당은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께서 머무시던 곳이다. 사방 벽에는 시판이 많이 걸려 있는데 임금의 시와 글씨는 푸른 비단망을 씌워 소중히 보호하고 있었다. 이곳에 앉으니 의지 고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건물 뒤편의 층계와 정원은 고즈넉한 숲속의 정취가 물씬 풍겼다. 11월 16일 맑음. 서장관이 각 고을에서 올라온 세금 쌀을 직접 챙기느라 반나절 동안 몹시 분주했다. 오후 늦게 정사와 부사가 다시 통군정에 오른다기에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의주 부윤이 이미 연회를 베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치형 눈썹에 복스러운 얼굴을 한 기생 30-40명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여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자 정자 위에는 유리등과 양각등 수십 개가 걸렸고 그 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주위를 비추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펴지는 가운데 건무가 펼쳐지니 그 모습에 취해 시 한 수를 지었다. 나풀대는 발걸음 따라 칼빛이 흐르니 흩날리는 눈인지 떨어지는 꽃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나. 어찌하면 붓 끝으로 이 절묘함을 그려내어 통군정 이 누각에서 압록강 건너는 시를 써볼까. 이윽고 잔치가 끝났다. 이어 성곽 위에서 횃불을 올리는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정자 아래의 모든 불을 끄고 등불도 보이지 않게 숨겨 화천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벽 위로 갑자기 횃불 하나를 번쩍 치켜들자 강 건너 위아래로 5-60리에 달하는 초소들이 일제히 응답하며 수많은 횃불을 밝혀들었다. 그 불빛들이 얽히고 설킨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했다. 잠시 후 성 위에 횃불을 내리자 강 건너의 불빛들도 신기하게 한꺼번에 꺼졌다. 이렇게 3-4번을 반복하니 참으로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성 위에서 횃불을 들 때마다 불빛이 동남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몹시 조심했는데 그곳에는 여기서 30리 떨어진 백마산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성에서 이 불빛에 응답하여 봉화를 올리면 하룻밤 사이에 그 신호가 곧장 한양 도성까지 전달된다. 예전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근의 안개가 짙게 끼어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하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다시 시 한 수를 지어 그 마음을 담았다. 성루의 횃불 하나로 변방의 정황을 살피니 땅에 가득한 별빛 같은 불빛이 순식간에 발가오네. 밤빛이 국경 너머로 번지지 않게 하라. 헛된 경보가 임금 계신 도성까지 울릴까 두렵구나.
11월 17일 맑음. 날이 맑고 볕이 참으로 따뜻한 날이었다. 새 사신이 백일원에 들러 말 달리는 광경을 구경하자 하기에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다. 기생들이 전립을 쓰고 소매 좁은 융복을 입은 채 저마다 말 위에 올랐다. 행렬의 앞쪽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길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백일원은 성 서쪽으로 4~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본래 군사들이 무예를 닫고 활쏘기를 겨루던 연무장이었다. 사방이 평평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참으로 시원스러운 땅이었다. 건물 안쪽에는 따뜻하게 온돌을 놓았고 누각 앞에는 넓은 난간을 내어 군화를 신은 무사들이 활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의주 부윤이 다시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맞이했다. 곧이어 기사 40명이 화려하게 장식한 안장을 얹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들이 연무장을 힘차게 몇 바퀴 돌고 나자 이번에는 말을 잘 타는 기생 16명이 비호같이 튀어나왔다. 그녀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고 칼춤을 추는 등 온갖 묘기를 선보였다. 그 날렵하고도 호기로운 기상은 마치 한 폭의 호렵돌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 장관이었다. 이는 다른 고을에서는 좀채 보기 드문 광경이니 과연 북방국경지대의 기질은 남다르다 할 만했다. 그 기운에 취해 시 한 수를 읊어보았다. 서쪽 성체에 해 비치고 북과 피리 소리 울려 퍼지는데 화려한 치마 떨치며 백마 위에 훌쩍 올라타네. 달아나는 토끼처럼 앞다투어 번개같이 달려가니 머리 위에 보석 비녀가 비스듬히 기울어도 아랑곳하지 않네. 11월 18일 맑음. 이익하가 청심환 80알을 작별 선물로 가져왔다. 대개 전하라 사람들이 이것을 몹시 귀하게 여겨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번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11월 19일 맑음. 의주 부윤이 새 사신을 진변헌으로 초대했다. 진변헌은 관아 안쪽에 있는 동쪽 별당이다. 나 역시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나갔는데 나를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내어온 음식은 사신들이 받는 것과 다름없이 정갈하고 훌륭했다. 관청 기생과 각 방에서 데려온 기생 수십 명이 좌우로 줄을 지어 늘어섰다. 온갖 악기 소리가 어우러지고 여러 놀이가 한꺼번에 펼쳐졌는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보았던 공연들이었다. 그중 특별히 승무라는 공연이 눈에 띄었다. 14~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기생 둘이 초록빛 머리 장식에 붉은 치마를 늘어뜨리고 마주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생 둘이 흰 고가를 쓰고 가사를 걸친 채 목에는 108염주를 걸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는 밖에서부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 모습이 마치 태백산 깊은 곳에서 갓 내려온 스님 같았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예쁜 기생들을 보자마자 마음을 뺏겨 넋을 잃더니 슬슬 말을 걸며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화를 내다 웃다 하며 희롱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 불가의 법도와 계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다. 우리는 촛불을 밝혀 밤을 지새우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초소로 돌아왔다. 기생들의 공연을 주제로 시 5수를 지었다. 첫 번째, 북춤. 화려한 잔치 마주서서 춤추는 두 쌍의 여인.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북은 몇 자 높이로 솟았네. 붉은 솜에 나풀나풀 북 둘레에 둘러서서 일제히 북을 치며 노래 한 곡조 뽑아 올린다. 두 번째 시, 공던지기 놀이. 두 갈래 붉은 솜에 휘날리며 비녀는 기우는데 옷에 구멍 뚫린 장치 앞에 마주 섰네. 용의 알 공중으로 던져 손길 따라 쏙 들어가니 머리칼에 꽂아준 꽃 한 송이가 빛을 더하네.
세 번째 시 뱃노래. 옷 같은 손으로 채찍 쥐고 장신구 흔들며 군복 차림 낭자들인 화려한 배에 올랐네. 일제히 부르는 이별 노래 소리 점점 애처로운데 옛날 바닷길로 명나라 가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네 번째 시 항장무. 진영의 홍문장치. 항우가 베풀었으니 유방과 항우 두 진영이 제각기 나뉘었네. 술 기운 돌자 나풀나풀 두 여인 칼춤을 추는데 가느다란 허리 끝에 초나라의 원혼이 깃들었나. 다섯 번째 시 스님춤. 나풀나풀 연꽃 발걸음 치맛자락 흔들며 스님 차림으로 분장하고 잔치에 막 들어섰네. 어느덧 눈빛 맞추며 서로 보고 마주 웃으니 불가의 법도와 케이올은 흔적조차 없구나. 11월 8일 맑음. 안주를 떠나 쉰일에 달려 가산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늦은 오후 북문을 나서니 비온 뒤라 바람끝이 제법 차가웠다. 배를 타고 청천강을 건너며 시 한 수를 지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장성을 감싸 안고 수나라 100만 대군이 이곳에 가라앉았네. 옛 나루터 7승려는 이제 보이지 않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을지문덕의 이름을 말하네. 열리를 더 가니 박천 경계에 닿았고 다시 스무리를 가 진두강을 건너니 비로소 가산 땅이었다. 거기서 또 스무리를 더 가서야 가흥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은 산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고 초라했다. 장산이 북서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숲이 울창해 그늘이 깊으니 볕이 잘 들지 않아 명랑한 기운이 없었다. 문득 지난 십미년에 일어난 난리를 떠올리니 이곳의 지세가 불리한 것도 그 불행의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환란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던 가산군수 정씨의 충절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이곳 군수 허욱이 서장관을 찾아와 문안했다. 곁에 수발들 기생 2명을 들여보냈는데 그 모습과 차림새가 너무도 형편없어 서장관이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내가 농담삼아 서장관에게 말했다. 대감께서 평양과 안주에서 눈이 너무 높아지셔서 가는 곳마다 눈에 차지 않으시니 어찌 형편을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서로를 마주보며 한바탕 웃었다. 비록 대접받은 음식은 부족함이 없었으나 텅 빈 객관에서 맞이하는 깊은 밤은 도리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11월 9일 정오엔 눈이 내리고 저녁엔 갬. 예순리를 달려 정주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5리쯤 가니 효성령이라 불리는 몹시 험하고 가파른 고개가 나타났다. 말 위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읊어본다. 고갯마루 흩날리는 운발은 머리칼에 어지러이 붙고 기운차게 솟은 바위는 열사의 얼굴 같구나. 말을 멈추고 방황하여 말을 걸어보노니 천년이 지나도 가산군수 정씨의 충절은 죽지 않으리. 고개를 넘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대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먹구름이 빽빽히 깔리고 눈송이가 어지러이 흩날렸다. 순식간에 산은 옥을 모아놓은 듯하고 숲은 은으로 단장한 듯 하얗게 변했다. 서둘러 스무리를 달려 납청정에 이르니 이곳이 정주의 첫 경계였다. 이윽고 눈이 그치고 나니 산수가 맑고 고우며 들판이 넓게 펼쳐져 좌우를 둘러보매 맑고 단아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 고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다른 곳보다 유독 많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 기운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다. 산수 수려한 이곳에 맑은 기운 넘쳐나니 이곳 사람들 학문에 힘써 높은 과거에 급제하네. 땅의 영험함이 어찌 인재를 내지 않으랴. 응당 조정에서 널리 등용하기를 기다릴 뿐이네. 다시 30리 넘게 길을 재촉해 단청교를 지났다. 다리는 그리 넓지 않았으나 아래로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다 입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한다. 한 리쯤 더 가니 성의 남문인 신안문에 닿았다. 성곽의 둘레가 20리에 달하고 동북쪽은 산을 따라 쌓아 매우 견고하고 웅장하니 역시 관서지방의 읍등가는 큰 고을다웠다. 다만 지난 10년의 난리를 겪은 뒤로 고을의 모습이 쇠락하고 가옥들이 황량하니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다시 일어서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어본다. 전쟁이 불길은 이미 먼 옛날의 일인데 맑은 물, 높은 산은 변함없이 40년을 흘렀네. 결국 임금의 은혜가 온 땅에 스며들 것이니 붉은 누각, 흰 성벽 아래로 사람 사는 연기 다시 피어오르네. 신안관에 도착하니 목사 이원명이 서장관을 찾아와 문안했고 고을기생 서너 명이 수발을 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11월 10일 맑음. 30리를 달려 곽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50리를 더 가 선천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동이틀 무렵 돌아가는 파발편에 도착한 집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다시 길을 나선다. 눈이 내린 뒤라 바람이 무척 차가워져 비로소 털옷과 털모자를 꺼내 갖춰 입었다. 30리를 달려 도착한 곽산 고을. 군수 유찬이 찾아와 서장관에게 문안을 올렸다. 곁에 선 기생들은 그 모습이 여느 시골 안악과 다름없으니 고을의 형편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후가 되어 다시 길을 재촉했다. 운흥관을 지나고 선천 경계에 들어서니 풍경이 사뭇 달라진다. 이윽고 도착한 선천은 과연 관서의 웅부다웠다. 백성들은 활기차고 물자는 넉넉하며 즐비한 기와집들은 화려함을 뽐냈다. 우리가 머물 숙소인 관덕당은 괴국루라고도 불리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하였다. 새 사신이 머무는 관사 모두 관청 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여태껏 지나온 다른 어느 고을보다 위세가 당당했다. 선천군수 조술령이 찾아와 서장관을 배알했다. 수발을 들러온 기생 대여섯 명은 모두 노래와 춤에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희와 영애라는 이가 단연 읍뜸이었다. 본래 선천은 기생으로 이름난 곳이라 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더니 과연 그 말이 헛되지 않았다. 새 사신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생들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간다. 여인들의 화려한 장신구가 눈앞에 가득하고 객관의 번화함은 평소보다 갑절이나 더했다. 떠들썩한 잔치가 지나고 밤이 깊어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 누웠다. 창밖으로 비치는 밝은 달빛이 참으로 어여쁘고 다정하다. 11월 11일 맑음. 새 사신이 이곳에 이르러 전례에 따라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다. 정사께서 머무는 곳은 의검정이라 하는데 내가 묵는 관덕당과 이어져 있으면서도 그 규모와 넓이는 갑절이나 더했다. 이른 아침부터 새 사신이 한자리에 모였고 역관들이 기생과 음악을 준비하여 나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이 모두 30에서 40명에 달했다. 갖가지 노름은 안주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으나 이곳 선천의 항장문은 워낙 명성이 자자한 만큼 그 자태와 절차가 더욱 완벽하고 갖추어져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기생들이 실을 읊으며 예우를 갖추었고 사신들부터 관리와 역관들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포상을 내렸다. 흔히 말하는 전두가 수백 금에 달할 정도로 연회는 풍성했다. 하지만 해가 한낮에 이르렀을 때 분위기는 도려 엄숙해졌다. 서장관이 오늘이 순조 임금의 국기임을 알리며 제계를 올릴 것을 청했기 때문이다. 풍악 소리는 즉시 멈추었고 우리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돌아왔다. 떠들썩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깊은 밤, 나는 어제 만난 기생 영예에게 줄시 세 수를 지었다. 첫 번째 시. 50살의 이 늙은이가 16 그대를 만났으니 우리 만남은 분명 이생의 깊은 인연이리라. 의검정 가에 걸린 달빛이 너무도 선명하여 길 떠날 나그네를 끝내 잠들지 못하게 하네. 두 번째 시. 촛불은 다 타버리고 병풍 뒤 어둠은 깊은데 봄추위가 비단잎을 누를까 오직 그것이 두렵구나. 새벽 나팔 소리 3번 울려 꿈을 뒤흔드니 비 거치고 구름 흩어지듯 각자의 마음만 아려오네. 세 번째 시. 괴국로 아래로 길은 굽이굽이 이어지고 떠나려는 길소는 말에 오르기가 참 아쉽구나. 머지않아 요하의 눈보라치는 밤이 오면 까닭없이 이 그리움이 또다시 솟아나겠지. 11월 12일 맑음. 쉰일을 달려 철산의 차련관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30일을 더 가 용천의 양채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해가 솟을 무렵 다시 길을 나섰다. 25리를 가니 독림성이 나타났다. 하얀 성병이 층층이 솟아있는데 그 둘레가 10여리에 달하고 진장이 지키고 있었다. 변방의 국경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이곳에 성을 쌓아 수비의 요새로 삼은 듯했다. 큰 길은 성 밖으로 이어지다가 1리쯤 지나 다시 성을 가로질러 문을 내었다. 문 안팎으로는 낭랑 장송이 길을 끼고 늘어서 있고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여 5리쯤 지나서야 비로소 산이 열리며 시야가 넓어졌다. 다시 10여리를 더 가 철상 경계에 닿았고 5리를 더 가 차령관에 이르렀다. 민가와 호수가 번성하여 여느 고을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고을과는 하루 거리쯤 떨어진 곳이라 하는데 철산 현감 이장호는 병이 들어 문안하러 나오지 못했다. 수발을 드는 기생 2명은 그 자태나 옷차림이 선천의 기생들보다 한 등급 아래였다. 오후에 다시 10여리를 가니 서림성이 나왔고 이곳에도 진장이 머물고 있었다. 동문으로 들어가 1리쯤 가다가 서문으로 나와 용천 땅에 들어섰다. 거기서 다시 5리를 더 가 양채관에 닿으니 고을과는 20리 거리였다. 용천부사 심환영이 나와 서장관을 배알했다. 처소에 있는 기생 2명은 차련관에서 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박했다. 11월 13일 아침엔 흐리고 저녁엔 비. 40리를 달려 의주 소곡관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30리를 더 가 용만관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 10리를 가니 드디어 의주 땅이었다. 30리를 더 달려 의순이라 불리는 소곡관에 닿았다. 그곳에서 금랑과 설상매라는 기생을 만났다. 점심을 마친 뒤 다시 16리쯤 가니 가로령이라는 고개가 나타났다. 길 왼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웅장한 설산이 보이고 북서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 위로 늠름하게 솟은 하얀 성벽이 보였으니 바로 백마산성이다. 관서지방의 길목은 대체로 평원과 넓은 들판이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으나 이곳 의주 경계에 들어서니 산세가 첩첩이 에워싸고 사면이 품어 안는 듯하였다.
길에는 돌계단이 많고 소곡관을 지난 뒤로는 고개를 몇 번이나 넘어야 했다.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기름칠한 우비를 입고 20리를 달려 의즈부에 도착했다. 성 안에는 수천 호의 민가가 줄지어 있고 집들은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수려하고 말끔했다. 남녀 모두 가벼운 옷차림에 날렵한 신을 신고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은 과연 두 나라의 국경이자 온갖 재화가 모이는 중심지다웠다. 성 남문에 이르니 문 위에 2층 누각이 세워져 있는데 현판에는 해동 제1관이라 적혀 있었다. 1, 2쯤 더 들어가니 우리가 묵을 숙소인 군자당이 나왔는데 탁 트이고 넓어 쉬어가기에 참으로 좋았다. 의즈부윤 이의원이 찾아와 서장관을 배할했다. 수발을 들 기생은 연홍과 죽손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는데 낮에 소곡관에서 모았던 설상매와 금란도 그 중에 있었다. 그러나 서장관은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된다며 기생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니 여인들의 얼굴에는 낙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잠시 머물다가는 사신이라도 그 풍채와 기기가 보여야 하는 법인데 오늘은 너무도 삭막하니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녀들을 다시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방 안의 싸늘한 기운은 사라지고 어느덧 봄바람이 감도는 듯했다. 이에 시 한 수를 지었다. 매화, 연꽃, 난초, 대나무가 향기를 다투니 머리맡에서 온갖 꽃향기를 맡는구나. 어찌하면 이들을 수레에 다 싣고 가서 옥하에 눈보라치는 긴긴 밤을 함께 건널까. 11월 14일 맑음. 사신단이 의주부에 도착하면 관례에 따라 열흘 정도 머물게 된다. 이는 황제에게 바칠 예물을 다시 포장하고 앞으로의 먼 길에 필요한 행장과 도구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식사를 마친 뒤 새 사신이 다시 모여 서류를 대조하고 점검하였다. 이어서 돌아가는 파발편에 각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붙였다. 국경의 끝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문득 벅차오르는 감회를 담아 시 한 수를 지었다. 장부의 가슴을 펴게 하는 이창 괴한 유람이여, 삼한의 땅이 다하고 이제 압록강 머리에 닿았네. 변방의 웅장한 누각은 서쪽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고 요동과 북경의 산천은 먼 시야 속으로 달려 들어오누나. 좋은 옷 입고 말을 타니 예전의 가난한 선비 모습 간데없고 들려오는 노랫가락에 고향 그리운 시름도 잠시 잊어보네. 허나 오늘의 이 행차, 마음속 깊은 갈증은 저 멀리 남경에 닿기 전까진 결코 가시지 않으리. 11월 15일 맑음. 동곽의 선비 이익하가 찾아와 서책을 전해주기에 그와 함께 관청문을 나섰다. 북쪽으로 1, 2가 채 안 되는 곳에 통군정이 있었다. 성 북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정자는 사방에 창문이나 기둥 없이 탁 트여 있었고 바닥에는 벽돌이 깔려 있으며 가운데에는 10여 칸의 누각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누각 위에는 옛 사람들이 남긴 시문이 가득했다. 정자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마음이 뻥 뚫리고 눈이 맑아지는 듯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온 압록강은 이곳 정자 아래에서 두 줄기로 갈라진다. 그중 하나는 소서강이라 부르고 또 다른 줄기인 중강은 북서쪽에서 내려와 마이산을 스치듯 지나 하류로 흘러드니 세 줄기 강물이 마치 비단을 짜듯 종횡으로 얽혀 있었다. 장마로도 져서 물이 불어나면 이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져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강 건너 저편에는 오랑캐들의 산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 이를 육도라 부른다.
그중 마이산은 정자와 가장 가까워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듯했다. 북서쪽 멀리에는 바위 봉우리가 험준하게 솟은 금석산이 보이고 남서쪽으로는 시야가 끝없게 넓게 펼쳐져 먼 산들이 바둑판에 바둑알이나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중 유독 울창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위화도다. 옛날 태조대왕께서 대의를 세워 군사를 돌리신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바다 입구와 멀지 않은 이곳 강가에는 군사들의 초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땅은 땔감이 귀해 저쪽 땅에 의지하므로 나무를 하러 강을 오가는 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참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다 시 한 수를 지었다. 관석일에 이름난 정자, 북쪽 끝에 서 있으니 한쪽은 쓸쓸한 편방이요 한쪽은 번화한 고리라. 새 줄기 강물은 아득하고 하늘은 숲 끝에 걸렸는데 육도는 나란히 이어져 물살이 모래톱을 핥는구나. 말리 넘어 거친 연기는 먼 초소에서 피어나고 깊은 밤 차가운 달빛 아래 슬픈 피리 소리 들리네. 해마다 나그네 보내는 이 시름겨운 곳에 섰으니 이제는 고향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리. 동쪽으로 화살 몇 번 쏠 거리만큼 가니 취승당에 닿았다. 부윤의 관청 동쪽에 있는 이 당은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께서 머무시던 곳이다. 사방 벽에는 시판이 많이 걸려 있는데 임금의 시와 글씨는 푸른 비단망을 씌워 소중히 보호하고 있었다. 이곳에 앉으니 의지 고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건물 뒤편의 층계와 정원은 고즈넉한 숲속의 정취가 물씬 풍겼다. 11월 16일 맑음. 서장관이 각 고을에서 올라온 세금 쌀을 직접 챙기느라 반나절 동안 몹시 분주했다. 오후 늦게 정사와 부사가 다시 통군정에 오른다기에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의주 부윤이 이미 연회를 베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치형 눈썹에 복스러운 얼굴을 한 기생 30-40명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여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자 정자 위에는 유리등과 양각등 수십 개가 걸렸고 그 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주위를 비추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펴지는 가운데 건무가 펼쳐지니 그 모습에 취해 시 한 수를 지었다. 나풀대는 발걸음 따라 칼빛이 흐르니 흩날리는 눈인지 떨어지는 꽃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나. 어찌하면 붓 끝으로 이 절묘함을 그려내어 통군정 이 누각에서 압록강 건너는 시를 써볼까. 이윽고 잔치가 끝났다. 이어 성곽 위에서 횃불을 올리는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정자 아래의 모든 불을 끄고 등불도 보이지 않게 숨겨 화천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벽 위로 갑자기 횃불 하나를 번쩍 치켜들자 강 건너 위아래로 5-60리에 달하는 초소들이 일제히 응답하며 수많은 횃불을 밝혀들었다. 그 불빛들이 얽히고 설킨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했다. 잠시 후 성 위에 횃불을 내리자 강 건너의 불빛들도 신기하게 한꺼번에 꺼졌다. 이렇게 3-4번을 반복하니 참으로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성 위에서 횃불을 들 때마다 불빛이 동남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몹시 조심했는데 그곳에는 여기서 30리 떨어진 백마산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성에서 이 불빛에 응답하여 봉화를 올리면 하룻밤 사이에 그 신호가 곧장 한양 도성까지 전달된다. 예전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근의 안개가 짙게 끼어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하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다시 시 한 수를 지어 그 마음을 담았다. 성루의 횃불 하나로 변방의 정황을 살피니 땅에 가득한 별빛 같은 불빛이 순식간에 밝아오네.
밤빛이 국경 너머로 번지지 않게 하라. 헛된 경보가 임금 계신 도성까지 울릴까 두렵구나. 11월 17일 맑음. 날이 맑고 볕이 참으로 따뜻한 날이었다. 새 사신이 백일원에 들러 말 달리는 광경을 구경하자 하기에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다. 기생들이 전립을 쓰고 소매 좁은 융복을 입은 채 저마다 말 위에 올랐다. 행렬의 앞쪽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길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백일원은 성 서쪽으로 4~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본래 군사들이 무예를 닫고 활쏘기를 겨루던 연무장이었다. 사방이 평평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참으로 시원스러운 땅이었다. 건물 안쪽에는 따뜻하게 온돌을 놓았고 누각 앞에는 넓은 난간을 내어 군화를 신은 무사들이 활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의주 부윤이 다시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맞이했다. 곧이어 기사 40명이 화려하게 장식한 안장을 얹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들이 연무장을 힘차게 몇 바퀴 돌고 나자 이번에는 말을 잘 타는 기생 16명이 비호같이 튀어나왔다. 그녀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고 칼춤을 추는 등 온갖 묘기를 선보였다. 그 날렵하고도 호기로운 기상은 마치 한 폭의 호렵돌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 장관이었다. 이는 다른 고을에서는 좀채 보기 드문 광경이니 과연 북방국경지대의 기질은 남다르다 할 만했다. 그 기운에 취해 시 한 수를 읊어보았다. 서쪽 성체에 해 비치고 북과 피리 소리 울려 퍼지는데 화려한 치마 떨치며 백마 위에 훌쩍 올라타네. 달아나는 토끼처럼 앞다투어 번개같이 달려가니 머리 위에 보석 비녀가 비스듬히 기울어도 아랑곳하지 않네. 11월 18일 맑음. 이이카가 청심환 80알을 작별 선물로 가져왔다. 대개 저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몹시 귀하게 여겨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번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11월 19일 맑음. 의주 부윤이 새 사신을 진변헌으로 초대했다. 진변헌은 관아 안쪽에 있는 동쪽 별당이다. 나 역시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나갔는데 나를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내어온 음식은 사신들이 받는 것과 다름없이 정갈하고 훌륭했다. 관청 기생과 각 방에서 데려온 기생 수십 명이 좌우로 줄을 지어 늘어섰다. 온갖 악기 소리가 어우러지고 여러 놀이가 한꺼번에 펼쳐졌는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보았던 공연들이었다. 그중 특별히 승무라는 공연이 눈에 띄었다. 14~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기생 둘이 초록빛 머리 장식에 붉은 치마를 늘어뜨리고 마주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생 둘이 흰 고가를 쓰고 가사를 걸친 채 목에는 108염주를 걸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는 밖에서부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 모습이 마치 태백산 깊은 곳에서 갓 내려온 스님 같았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예쁜 기생들을 보자마자 마음을 뺏겨 넋을 잃더니 슬슬 말을 걸며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화를 내다 웃다 하며 희롱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 불가의 법도와 계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다. 우리는 촛불을 밝혀 밤을 지새우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초소로 돌아왔다. 기생들의 공연을 주제로 시 5수를 지었다. 첫 번째, 북춤. 화려한 잔치 마주서서 춤추는 두 쌍의 여인.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북은 몇 자 높이로 솟았네. 붉은 솜에 나풀나풀 북 둘레에 둘러서서 일제히 북을 치며 노래 한 곡조 뽑아 올린다. 두 번째 시, 공던지기 놀이. 두 갈래 붉은 솜에 휘날리며 비녀는 기우는데
옷에 구멍 뚫린 장치 앞에 마주 섰네. 용의 알 공중으로 던져 손길 따라 쏙 들어가니 머리칼에 꽂아준 꽃 한 송이가 빛을 더하네. 세 번째 시, 뱃노래. 옷 같은 손으로 채찍 쥐고 장신구 흔들며 군복 차림 낭자들인 화려한 배에 올랐네. 일제히 부르는 이별 노래 소리 점점 애처로운데 옛날 바닷길로 명나라 가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네 번째 시, 항장무. 진영의 홍문장치 항우가 베풀었으니 유방과 항우 두 진영이 제각기 나뉘었네. 술 기운 돌자 나풀나풀 두 여인 칼춤을 추는데 가느다란 허리 끝에 초나라의 원헌이 깃들었나. 다섯 번째 시, 스님춤. 나풀나풀 연꽃 발걸음 치맛자락 흔들며 스님 차림으로 분장하고 잔치에 막 들어섰네. 어느덧 눈빛 맞추며 서로 보고 마주 웃으니 불가의 법도와 케이올은 흔적조차 없구나.